6월 FOMC 회의 이후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래서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그 이원재님께서 네. 이 댓글에 되게 의미 있는 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냐면은 한은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그거 되게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하고 우리나라 하는데 뭔 연준 얘기만 맨날 하고 파월이 어쩌고 누구 파월의 뭐 색깔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 총재님 이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이주혁 총재님인데 그쵸.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통화 정책은 사실은 거의 그냥 연준이 내리면 내리고 그리고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올해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원재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왜 한은의 그 통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이유는 변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냐?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올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월이든 11월이 됐든 금리를 한 번 혹은 많이 올리면 두 차례 올릴 거라는 것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내일 과연 뭐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뭐 연준처럼 뭔가 이렇게 힌트를 줘야 되잖아. 그 힌트는 뭐냐면은 소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그냥 나는 뭐 우리는 점도표 이런 거 없으니까 네. 나는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제 내일 조금 이슈가 되긴 할 것 같다.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론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냈던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뭐 놀고 먹었던 네. 그런 기업이 혹시 있다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있다면 그런 기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퀄리티가 낮은 회사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일승 대표님이 잠깐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기후와 환경 네. 특집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또 에너지를 받아서 응원해주러 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또.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인승이 형 보고 싶네요. 너무 안 본지 그러니까요. 오래되고 연락도 안 하고 저기. 그러니까 종종 놀러 오신다면서 아니 안 자주 오시고. 뭐 밥도 사준다고 그러더니 그럼 밥도 연락도 안 없고. 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네. 길었습니다. 네. 자, FOMC 이후로 금리 이제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6월달 FOMC가 있었던 지점을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거는 2년물 금리요. 네. 2년물 금리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2년 동안 빌릴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라고 얘기하고 이 금리는 연준의 정책 금리를 반영해요. 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야 금리 올릴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반영하면서 저렇게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월달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10년물 금리예요.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반영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빠져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많이 다르죠. 네. 2년물 금리는 FOMC 끝나고 나서 올랐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왜?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이 FOMC 이후로 특징이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물가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저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물가에 대한 기대도 빠졌어요.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제 나와서 어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네. 물가에 대한 기대는 빠졌다. 그럼 정리해 보면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야 금리 올리면은 경기 안 좋아지지.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지면 물가도 내려오겠네? 라는 생각이 어제 전까지 이렇게 반영이 됐었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어제 나왔던 게 이제 물가죠.
CPI가 또 나왔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제 김진우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중고차 미국이 미쳐 돌아가요 얘기하면서 중고차 엄청 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질문 드렸던 게 중고차가 오르는 건 맞는데 신차보다 더 비싸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았어요.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지금 신차 가격 대비 30%에서 40% 정도 낮은 상황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YY 지금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45%.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 가까이 1,45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게 어제 6월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신차 가격에 근접했다는 얘기고 네. 이게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난다라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유로 달러 레이트가 있는데 유로 달러 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셔도 되고 요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얘가 또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또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장단기 금리차,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 아까 제가 말했죠.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장기 금리는 경기. 근데 이게 벌어지면은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라는 거고 줄어들면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네. 장단기 금리 차를 우리가 되게 많이 봐요. 그런데 15년물과 30년물의 차이를 보니까 FOMC 끝나고 나서 또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못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생각은 경기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경기가 더 이상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쿠퍼 박사님입니다. 구리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OMC 회의 끝났을 때 저 빨간색 그 지점이고요. 그때부터 하락한 구리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내내 많이 올랐고요.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리 가격 역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 가지 많이 지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거의 1150원 근처까지 왔어요. 네. 그런데 이 레벨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매크로를 우려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환율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되거나 적어도 약세가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국 주식을 많이 사는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빠지진 않는데 환율 때문에 깨지네? 에이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을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주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이제 우리 기호 한경님, 임기환님 기환님.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 네네. 기호 한경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 제목만 이렇게 좀 따와서 왔습니다. ESG 워너비라고 요새 이제 또 워너비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제목인데 이 제목이 뭔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밑에. 기후를 반영해서 통화 정책을 정한다고? 근데 원래 통화정책은 제가 늘 연준도 얘기하고 오늘 뭐 한국은행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올리는 거고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내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물가 오르면 금리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물가랑 고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기후를 반영한다고?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쵸.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교과서 빨리 다시 써야 돼요 지금. 왜요?
기후를 반영한대잖아요. 중앙은행이 경제학 교과서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뭐 이런 거 바꿔야 돼요 지금 빨리. 왜냐면 기후를 반영한대잖아요. 아니 기후를 왜 반영하는 겁니까? 근데 아니 저도 이게 보면은 주변에서 자꾸 제가 기후 얘기를 하면은 너는 뭐 왜 기후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 너무 지겹다. 기후 다 아는데 왜 계속 얘기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후 제가 환경론자여서 기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우리끼리 금리랑 놀고 물가랑 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자산가격 전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기후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너 이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걸?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후가 이제 시장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마침 ECB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기후를 반영한다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래서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으로 이제 ECB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내지는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것도 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EC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밑부분에 보시면은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기후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내가 대출을 뭘 담보로 잡았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에 있는 우리 그 건물 그 그림 봤잖아요. 네네. 베네치아에 있는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다 칩시다. 근데 베네치아가 물에 잠겨요. 이러면 이거 담보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ECB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회사채는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하냐면은 그냥 회사한테 그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회사채를 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채를 산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가 자꾸 이산화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데 줄인다는 계획도 발표를 안 하고 별로네? 돈 내놔라. 돈 그만 갚어. 아니면 나 돈 더 안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ECB 내부적으로 나와 있고 이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얘네들 좀 센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